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개와 만났습니다.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자는 건데요. 정부와 여당은 재계가 우려하는 내용을 포함한 각종 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선 이 대통령의 언급처럼 부작용을 최소화할 공론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무리한 합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미와 유럽 같은 주요 시장을 넘겨주고 과도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건데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단 대통령실도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다시 한번 특검에 출석해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북 청도에서 철로 주변 구조물 안전점검에 나섰던 작업자가 달리던 무궁화호 열차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입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순으로 쟁점 법안을 처리하며 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선 이른바 탄핵 찬성파 후보 사이의 단일화가 무산됐습니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 등을 듣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십니까? 네, 특검 수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다시 불러 16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검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됐을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2일에 이어 또 한 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겁니다. 오늘 장시간 조사 받으셨는데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나요?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십니까? 특검이 조사에서 집중한 부분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앞서 헌법재판소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거나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특검은 반대로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소집을 건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재 결정 이후에 특검이 출발했고 관련 자료와 증거들이 추가로 수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와 국회에 나와 위증한 혐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도 조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는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혐의의 중대성, 일부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내란 특검은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하는 등 권한을 남용해서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위증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남용해 특정 언론사의 단전과 단수를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다고 보았습니다.
계엄 주무장관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아 사실상 방조한 혐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변론에서 이런 지시를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것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절차에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무시하고 자신과 공범들의 범죄를 은폐하고자 위증을 하였습니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을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튿날 영장이 발부됐고 이후에는 2차례 더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면서 구속기한이 이틀 늘어났지만 특검은 원래 기한에 맞춰 추가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구속기한과 관련해 안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기소 시점을 둘러싼 논란의 여지를 막는 동시에 충분히 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여죄를 포함해 내란 가담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 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첫 소환 조사 다음 날 곧장 신병 확보에 나선 건데요. 특검은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건진 법사 전성배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첫 소환 조사 하루 만입니다. 특검은 오늘 오후 건진 법사 등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건진 법사 전성배 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적용 죄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입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을 받고 김건희 씨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통일교 전 간부에게 물건을 받아 김건희 씨 측근인 유경욱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교환을 부탁한 건 맞는다면서도 김 씨에게 전달하지 않고 잃어버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전날 특검 조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특검은 전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증거를 없앨 우려가 크다고 봤습니다. 또 수사 착수 이후 주거지가 여러 번 변경된 점에서 도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자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검은 전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재작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신도들을 당원으로 끌어들였다는 의혹에도 얽혀 있습니다. 앞서 전 씨에게 선물을 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구속 상태로 기소된 가운데 특검이 전 씨의 신병까지 확보한다면 관련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씨에게 귀금속을 줬다고 자수서를 제출한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 측과 조사 일정을 잡기 위해 접촉하고 있습니다. 인사청탁 같은 대가성이 있는지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회장으로부터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은데 이 회장이 특검 조사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이른바 나토 순방 귀금속 3종류를 선물했다며 전격 자수서를 제출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자수서엔 2022년 김건희 씨에게 반클리프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회장이 김 씨에게 귀금속을 전달했을 무렵 이 회장의 맞사위 박성근 변호사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됐습니다. 특검이 귀금속 3종을 인사청탁 명목이라고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이 장신구들의 성격을 규명하려면 이 회장에 대한 조사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 특검은 이 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들었다며 소환 일정을 잡기 위해 이 회장 측과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이 회장을 소환하면 자수서에 적힌 내용을 비롯한 전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또 이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한 배경 역시 특검의 확인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자수서에 담기지 않은 김건희 씨가 이 회장 측에 귀금속을 돌려준 시점도 김 씨의 바꿔치기 의혹 등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의혹의 실마리를 쥔 이 회장이 특검에 나와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IMS 모빌리티 대표를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IMS 모빌리티 조모 대표에게 오늘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IMS 모빌리티는 김건희 씨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회사로 재작년 HS 효성 등 기업들로부터 청탁성으로 184억 원을 투자받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어제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북 청도에서 철도 주변 구조 안전점검에 나섰던 작업자가 달리던 무궁화호 열차에 치인 겁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비탈진 산 옆으로 굽은 철길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주변에는 소방과 경찰, 코레일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오전 10시 50분쯤 철로 주변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7명이 동대구역에서 출발해 진주역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에 치였습니다. 작업에 나선 노동자 가운데 6명은 안전점검업체 직원이고 1명은 코레일 직원인데 이 가운데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졌습니다. 또 4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유송됐습니다. 무궁화 열차와 철도 구조물 안전진단 후 도보 이동 중인 작업자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다수 사상자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여 중증도 분류 및 환자 이송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들 7명은 구조물 점검을 하려고 도보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호우에 비탈면 안전점검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코레일은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점검으로 작업자들이 규정에 따라 차단 승인을 받은 뒤 철로에 들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단 승인을 받고 그리고 작업 책임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작업 현장까지 이동을 할 예정이었는데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두고 코레일과 협력업체를 상대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대구지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번 사고는 산업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라 벌어지는 데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현장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노동자들이 선로에 들어선 건 오전 10시 45분입니다. 선로 주변을 걸어 현장으로 향하던 노동자들은 7분 뒤 변을 당했습니다. 전기열차라 운행 소음이 작다 보니 뒤에서 달려오는 열차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통상 선로 2m 밖에서 이뤄지는 작업인데 사고 노동자들이 선로 가까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점검 용역은 위험 지역 2m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상례 작업으로 인해서 열차 운행 선상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들은 선로에 들어서기 전 역장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작업 책임자인 코레일 직원의 안내에 따라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작업 사실이 공유됐고 현장을 잘 아는 인솔자까지 있었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겁니다. 이번 사고가 현장 안전조치 미흡으로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열차가 운행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전에 작업자가 이동이라든가 기본적인 안전 확인, 안전 감독 조치 서울에서 좀 일어난 전형적인 반복적인 인재 사고가 발생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회사와 현장 책임자 등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미아동 흉기 살인 사건의 범인인 김성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성진이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 위험도 커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서울 미아동 마트에서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김성진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30년 동안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음주와 잔인한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 열람을 금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성진이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한 범죄를 저질렀고 도심 한복판에서 이유 없이 살해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이고 존엄한 가치라며 이를 침해하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천명해 재발을 막을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대로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유족의 고통을 고려하면 수긍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환청에 시달리다가 충동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사형이 아니더라도 가석방을 제한하거나 심사 절차를 엄격히 해 사회로부터 완전히 추방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 내내 김성진은 고개를 숙인 채 무표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족들은 흐느끼며 선고를 지켜봤는데 법정을 나가면서 김성진을 사형시켰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지하고 억울하고 사형시켜서 저런 거예요. 김성진은 지난 4월 22일 미아동에 있는 마트에서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여성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이후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일으켰는데 평소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고속도로에 쏟아진 플라스틱 알갱이에 차량이 미끄러져서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매년 끊이지 않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멈춰있는 흰색 SUV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을 달리던 SUV가 갓길에 서 있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난 겁니다. SUV 운전자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SUV가 화물차 적재함에서 쏟아진 알갱이 형태의 플라스틱 가공 재료에 미끄러지며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화물차 운전자 50대 남성을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적재가 되지 않아서 그 적재물이 도로에 떠지게 됐고 블랙박스 영상, 도로공사 도로 쪽에 있는 그 CCTV 이런 걸 확보해가지고 정확한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 규명할 것입니다. 고속도로 적재물 낙하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천안 논산 고속도로에선 버스가 화물차에서 떨어진 적재물을 들이받아 버스 운전기사 등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해엔 경부 고속도로와 익산 장수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적재물이 떨어지며 각각 차량 2대와 10대가 파손됐습니다. 이 같은 고속도로 낙하물로 발생한 사고는 지난 2020년부터 5년 동안 무려 238건에 달합니다.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인명피해도 났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적재분량 단속이 이제 같이 이루어져야지 이제 현실성이 있는 단속이 될 텐데, 그건 이제 경찰부 분들이 이제 합동 단속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운전자들이 내가 항시에 걸릴 수 있다라는 인식만 있어도 이게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거든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처벌 강화와 함께 화물차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임형준입니다. 네, 특검 수사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오늘 특검 조사에 나오기 어렵다면서 자필로 사유서를 냈습니다. 특검은 내일로 날짜를 바꿔서 다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씨의 구속 뒤 세 번째 조사는 일단 연기됐습니다. 김 씨가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서 특검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자필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특검이 출범하기 직전 우울증 증세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특검 조사를 받고 구속된 이후로도 음식을 제대로 삼키기 어려운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오는 21일로 날짜를 다시 지정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씨 측은 이번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김 씨의 건강상 이유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구속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번 달 말까지 김 씨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갈 걸로 보이는데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12일 구속된 김 씨는 배우자인 윤 전 대통령과 달리 지난 14일과 18일 두 차례 모두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질문에 모른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수사기관 일정에는 협조하되 진술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향후 재판에서의 불이익을 차단하고 변론 전략을 준비하는 걸로 보이는데 김 씨가 이 같은 대응 기조를 유지한다면 수사 대상이 쌓여있는 특검 입장에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김건희 씨가 허위 경력으로 대학 교원으로 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에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돼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논란이 제기된 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말쯤입니다. 수원여대와 국민대 등에서 시간 강사와 겸임 교수로 일하려고 근무 이력과 학력, 입상 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겁니다. 논란이 잇따르자 김 씨는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김 씨가 대학들의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 이력서로 임용돼 강의료 등을 챙겼다며 업무방해와 상습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결국 김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는 고발장이 접수됐을 당시 7년인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기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문제의 이력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거나 교원 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지난 2022년 공소시효 완료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발인 측이 이의 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넘겼다가 최근 다시 돌려받았고 고발장 접수 3년 8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이번엔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최근 많이 하락했다고 하죠. 하지만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입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같은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내란 프레임을 보수 진영 전체로 확대하면서 지지율 하락 위기를 벗어나려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가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찾아 국회 통과가 임박한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교섭 대상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That the passage of the Yellow Envelope Act in the National Assembly could affect Korea's reputation as a regional hub for multinational companies. 앞서 경제 6단체가 법 시행 1년 유예를 요청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재개의 우려가 나왔지만 민주당은 강행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MBC법과 추미애 법사위원장 임명 표결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 EBS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공언한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할 일은 국민에게 약속했던 일을 또박또박 해나가며 점수를 따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백 개 법을 고쳐서라도 완전한 내란 종식을 이루겠다며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전체를 정조준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이상민을 비롯한 내란 공범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서 법과 역사 앞에 반드시 세울 것입니다.
민주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역사관 논란을 거듭 비판하며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처리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을 계속 강조하는 건 지지층 결집과 지지율 관리를 위함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를 서둘러 마무리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검찰, 언론, 사법 등 3대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틀 연속으로 경북 경주 민생 현장을 방문합니다. 정 대표는 오늘 오전 경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황리단길 일대 민생 현장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네, 이번엔 야당 상황 살펴보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이른바 탄핵 찬성파 후보 사이의 단일화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본경선 투표 전 마지막 TV토론회에서도 이른바 탄핵 당론을 놓고 후보들 사이에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인단 투표를 하루 앞두고 탄핵 반대파 김문수, 장동혁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탄핵 찬성파 안철수, 조경태 후보의 단일화가 무산됐습니다. 조 후보는 혁신연대를 기치로 단일화를 요구해왔지만 안 후보가 거부했다며 당원 지지를 호소했고 안 후보 측도 단일화는 없을 거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특검 수사 대응, 인적 쇄신 수위에 대한 입장차가 단일화의 무산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로써 후보 4명이 모두 본선 대결을 벌이게 된 건데 3차 TV토론회에서는 탄핵 당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장동혁 후보는 윤의개인을 비롯한 강성 지지층과 함께하는 단일 대우 필요성을 강조했고 탄핵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확고합니다. 당대표가 된다면 저는 출마 선언에도 밝혔지만 일하지 않는 분들은 배지를 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특검 수사로 인권 침해를 본 사례를 조사하겠다며 별도 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인권 침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저는 당대표가 되면 즉시 구성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 침해가 뭐가 있었는지. 조경태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의 완전한 절연을 내세우며 중도층 민심을 겨냥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자꾸 너무 지나치게 하시는데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탄핵, 계엄 등 윤심에서 자유로운 자신이 협치의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탄핵과 그리고 또 계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국회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협치를 해야만 합니다. 그를 위해서 손을 잡을 겁니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은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을 치르는데 압도적 일강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2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1, 2위 득표자가 한 차례 TV토론회를 더 가진 뒤 오는 26일 당대표를 최종 선출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원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를 진행합니다.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들을 대상으로는 내일 ARS 투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체의 20%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이루어집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25% 자동차 품목 관세 영향으로 지난달 미국으로의 수출액이 5달 연속 줄었지만 유럽과 아시아 수출이 늘어난 덕에 전체 자동차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지만 세계 무역협상 결과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당시 투자자 보호 계획을 지키지 않아 2,4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당국이 불법 추심 등 민생 침해 근절을 위해 대부업자와 채권 추심회사, 대부 중개 사이트 등에 대한 일제 검사에 나섭니다. 6.27 대출규제 여파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주택사업 경기 전망이 크게 어두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학습 서비스의 과도한 중도 해지 위약금 문제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끝내기 위해 맺은 합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하고 일감과 기술 사용료 등 1조 원 이상을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굴욕 합의다, 불가피한 합의였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22년 한국이 원천 기술을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고 체코 원전 계약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수원은 독자 기술을 개발했다고 맞섰지만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분쟁 종결에 합의했습니다. 비밀 유지 약속으로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퍼주기 합의를 했을 것이란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합의문에는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받고 원전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6억 5천만 달러, 9천억 원 규모의 일감 계약과 기술 사용료 1억 7,500만 달러, 2,400억 원을 내는 등 불리한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 기간은 50년으로 전해집니다. 굴욕 합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한수원은 지나치게 불리한 합의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정당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은 저희가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웨스팅하우스에 기술 자문료를 주기로 하면서 한수원의 독자 기술 주장은 무색하게 됐습니다. 기술 자립과 원천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상세한 이해를 국민들한테 제대로 못 구한 것은 저희가 사죄를 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서 미국 측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원전 수출이 안 되거든요. 미국하고의 어떤 협력, 웨스팅하우스하고의 협력 없이는 원전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기업과 협업을 늘리고 있는 만큼 합의가 손해보는 것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올 2분기 가계빚이 2천조 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주택과 주식을 사기 위한 대출이 늘면서 가계빚은 석 달 만에 25조 원이 늘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빚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까지 더한 가계신용 잔액은 1,952조 8천억 원. 1분기보다 24조 6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오름폭도 2021년 3분기 이후 15분기 만에 가장 컸습니다. 카드 대금을 뺀 가계대출은 한 분기 사이 23조 원 불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14조 9천억 원 늘며 증가폭이 커졌고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 대출도 15분기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덩치를 키운 원인으로 주택과 주식 투자 수요를 꼽았습니다. 지난 2월 이후 늘어난 주택 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 데다 주가가 오르면서 증권사 신용 공여액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7월부터 627 대출 규제와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는 한풀 꺾였지만 안심하긴 이르다는 게 한은의 판단입니다. 규제 직전 대출 막차 수요가 몰렸던 데다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는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가 지난 6월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한 만큼 주택 구입용 주담대를 중심으로 좀 당분간 높은 증가세를 보일 수 있고 가계부채 흐름은 오는 28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낡은 주택가를 묶어서 새로 짓는 모아주택 공급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업성을 개선해서 기간은 줄이고 분담금을 크게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곳곳에 금이가 낡은 집이 모여있는 이곳은 일명 똥골 마을입니다. 노후 건물 비율 100%, 무허가 주택이 85%인 대표적인 낙후 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곳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이 일대를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 적용 첫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진행해서 이 현조동이 이 모아타운 사업에 들어왔으면서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연됐던 그런 여러 지역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첫 사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공급의 속도를 내기 위해 대규모 재개발 등에만 적용하던 사업성 보정 개수를 도입합니다. 땅값이 낮을수록 용적률을 높여 일반 분양 물량을 늘릴 수 있게 되는데 모아타운 10곳 중 9곳 이상이 서울 평균 공시지가보다 낮은 만큼 대다수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공공기업 이율은 8%포인트 줄고 주민 평균 분담금도 7천만 원이나 낮아졌습니다. 또 역세권 등 모아타운 사업지는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초기조합 운영비와 용역비를 최대 20억 원까지 직접 지원해 사업 동력을 확보하고 행정 절차 혁신으로 사업 기간도 최대 2년 단축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현조동 일대는 내년 9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거쳐 2029년 말 300여 세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네,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리재명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위인이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또한 직접 이 한미연합훈련을 비판하면서 핵 무력 강화 방침을 거듭 천명한 바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대화의 기회를 엿보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김여정과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밤사이에는 열대야가 한낮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지금도 곳곳에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면 강릉이 29.3도로 초열대야에 버금가는 더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서울이 27도, 포항은 27.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체감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1도, 광주 35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서울 등 중부 곳곳으로 현재 약한 소나기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열대야와 폭염이 지속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 등을 듣고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미국 순방에 동행하는 국내 주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한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삼성, LG 등 그룹 총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반도체, 조선 등 지난달 한미 관세 협상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분야의 대표 기업인들도 참석했습니다. 미국과 정상회담에서 관세 세부 협상을 앞둔 정부가 기업들의 대미 투자와 구매 계획을 듣고 협상 전략을 세우기 위해 자리를 만든 겁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미국 방문에 동행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 달라 당부했습니다. 기업인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기업과 나라의 이익이 모두 지켜지길 바란다며 현실적인 조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 협상을 이끌었던 마스가 프로젝트, 즉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해선 협상 마무리 단계에서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데에 정부와 기업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미 투자와 별개로 국내 일자리 창출이나 우리 미래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제안도 언급됐습니다. 취임 후 주요 기업인들과 여러 차례 만나며 국내외 경제 현안 파악에 주력해온 이 대통령. 이번 관세 협상 마무리 국면에서도 정부의 협상 전략을 공유하며 끝까지 원팀 정신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엇갈리는 행보도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가 임박했다는 점인데요. 경제계는 법이 통과되면 산업 생태계가 무너져 산업 공동화가 현실화할 수 있다면서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 역시 노동 내에서도 세계적 수준을 맞춰야 한다며 관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곳곳의 경제인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반대 의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조법 개정 반대한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원청업체 홀로 수천 개의 하청업체 노동조합을 상대해야 하고 중대투자 결정까지 쟁의 행위에 가로막힐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견디지 못한 원청기업이 도급 계약을 끊고 해외 이전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의 중소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중소기업계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더 광범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습니다. 실제 국내 기업들도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뒤 협력업체 계약을 바꾸거나 국내 사업 철수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국민 여론도 정부 여당의 뜻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4명 중 3명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 갈등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국민 인식조사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국민 다수가 당장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보다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을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 일본 순방을 함께할 경제인들도 간담회 자리에서 노조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세계적 수준에 맞춰야 한다며 관철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식의 언급은 하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있어서 맞춰가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세계적 수준에서 그리고 노동자라던가. 이 대통령은 대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의 쟁의 대상은 근로조건 변경 등으로 한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압수수색에 대비해 당사 비상대입기에 들어갔습니다. 특검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야당 탄압 여론전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비해 국민의힘은 철야 비상대기로 당사의 방어막을 세웠습니다. 특검이 한밤중에 급습해서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도부가 집무실을 국회에서 중앙당사로 옮긴 데 이어 의원 10명 정도가 돌아가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당사에서 계속 비상대기를 할 생각이고 우리 당 의원님들도 적절하게 조를 구성을 해서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선 건 결국 정당 해산을 위한 준비 작업이자 민주당의 청부 수사라는 게 야당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제1야당의 당원 명부를 틀어지기 위한 무리한 시도는 이재명 정권의 보복 정치, 탄압 정치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는 22일 당 지도부를 새로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굳이 칼을 휘두르는 건 마치 잔치상에 재를 뿌리겠다는 심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8월 임시국회 본회의까지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직전으로 예고되자 노골적인 야당 누르기라며 일정 연기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여야는 일단 22일은 건너뛰고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봤는데 민주당 입장에선 야당 탄압이라는 여론의 부담을 지면서 일정을 강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도 일단 한시름 놓은 분위기지만 뒤늦게 이렇게 일정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을 막을 방법은 마땅히 없는 게 현실입니다. 최악은 피한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여론전으로 쟁점 법안 처리에 맞서 나간다는 계획인데 사실상 법안 통과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에도 실효성 있는 결과를 거두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번 주에 복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설에 선을 그으며 자강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사면으로 풀려난 지 사흘 만에 복당을 신청하면서 정치 활동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주 안으로 복당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복당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11월 전당대회를 통해 사실상 옹립 절차에 나설 전망인데 사면으로 족쇄가 풀린 조 전 대표는 그야말로 광폭 공개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 친여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내년 6월 출마 의지를 드러냈고 저희 비판하신 분까지 포함해서 국민들의 제 의견을 다시 얘기하고 이 정치적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 일정도 잡았습니다. 과거 창당 선언을 했던 상징적 공간인 부산 민주공원도 찾을 예정인데 민주당과의 합당 여부는 여전히 변수입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인천 계양 보궐선거 등 다양한 선택지와 합당을 동시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권 여당이자 우군인 민주당과 경쟁은 부담스러울 수 있고 현실적으로 정치적 역학관계를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 전 대표는 물론 조국 혁신당까지 합당론보단 자강론이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경쟁을 한다. 호남은 경쟁, 기타 지역은 선거연합.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될 만큼 조 전 대표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민주당의 표정은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호남 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합당할 필요가 없다거나 사면과 별도로 입시비리 범죄는 비난받아야 한다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강론을 띄운 조국혁신당 당분간 조직 정비에 집중한다는 계획인데 조국 전 대표의 복귀를 계기로 존재감을 키우고 정치 지형을 바꾸는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이번엔 국제 정세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국 정상들의 종전을 위한 세계 담판 회담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계 회담이 순항할 수 있을까요? 관련 내용을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대사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대사님. 간밤에도 이런저런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일단 트럼프가 다자회담 이후에 SNS를 통해서 조율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푸틴,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난 다음에 3자 회담을 열겠다 이렇게 밝혔나 봐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한 2주 내, 앞으로 2주 내에 그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회담이 잘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까지 끼어서 3자 회담으로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예. 네. 그것은 이제 그런 식으로 구조를 만드는 것은 우선 젤렌스키 대통령과 그 푸틴 대통령 두 사람이 만나서 합의해야 될 것도 있고 그다음에 3자 회담에서 논의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만나면 우크라이나의 영토 활용 문제가 집중적으로 토의될 것이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3자 회담이 되면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중재해야 될 부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회담을 이 두 체제로 그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네. 자, 트럼프가 어제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까지 걸어서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이제 대사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듯이 트럼프에게도 이번 이슈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자신에게도 중요한 이슈이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잖아요. 네. EU 정상들이 이제 동석을 했다는 것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푸틴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EU 정상들하고였던 합동 회의 중에 갑자기 한 40분 동안의 긴 시간을 내서 푸틴 대통령에 전화한 것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행동입니다.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EU 정상들에게 대한 좀 외교적인 결례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에 의하면 그게 푸틴 대통령을 배려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푸틴 대통령과의 어떤 우호 관계를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외교적인 결례를 무릅쓰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한 것이 그 시간이 새벽 1시였다고 해요. 러시아 시간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젤렌스키와 별도 면담한 내용, 그다음에 EU 정상들과의 그 협의한 내용을 갖다가 바로 즉각적으로 푸틴에게 알려줌으로써 푸틴의 신뢰를 더 얻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아주 계산적인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고 좀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이 조만간 열릴 가능성이 한층 커지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소가 어디가 될까 이 부분도 관심사인 것 같아요. 일단 푸틴 대통령은 외국 잘못 나가면은 체포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푸틴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초에 국제형사법원에 의해서 전쟁 범죄자로 체포영장이 발급된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동안에 외국에 나간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간 사례는 제가 기억하기에 중국에 간 것 정도, 그리고 북한에 간 정도. 그러니까 전혀 체포의 리스크를 무릅쓸 필요가 없는 가장 확실한 나라만 방문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푸틴 대통령이 아무데나 나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푸틴과 젤렌스키 두 사람이 만난다면 영토를 할양하는 것과 안보 보장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가 주요 쟁점이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안보 보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합의점에 이를 거라고 보세요? 네, 이번에 아마 이번 워싱턴에서의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EU 지도자들의 트럼프 면담 중에 가장 큰 성과가 아마도 미국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안전 보장을 할 것이라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미국이 안전 보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전쟁 아니냐. 그것은 유럽 국가들이 알아서 해라. 미국은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취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워싱턴 회담을 통해서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안전 보장은 우선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군의 강화입니다. 네. 안전 보장이라는 그 목표가 결국은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은 거기 때문에 우선 우크라이나 군에 대해서 무기 지원 또는 우크라이나 군 훈련 지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군을 강화시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유럽이 이제 의지의
그 연합 국가들이 있는데 네. 의지의 연합은 Coalition of the Willing이 돼서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이제 국가들의 연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지의 연합 국가들이 병력을 다국적으로 파견해서 우크라이나에다가 배치할 수 있고요. 네. 또 그렇게 배치한다면은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미국이 지원하는 것이라는 것인데 네. 의지의 연합 국가들은 그러니까 나토의 규약 아티클 5조 그러니까 5조와 같은 5조 내용이 한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그것은 집단에 대한 그 공격을 간주한다는 집단 안전 보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의지 연합 국가들이 어떤 하나의 작은 나토를 만들어서 이 아티클 5조를 갖다가 지금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미국의 역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지시한 내용이라고 대변인이 밝혔는데 미국은 공정 지원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예. 말하자면 미국이 그 공중 지원이라는 건 예를 들어 뭐 패트리엇 시스템 같은 걸 해서 어떤 방공망을 제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그 전투기 같은 걸 출격해서 유사시 어떤 공중전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미국이 안전 보장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어떤 방식이냐도 중요하겠지만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이 깨어지지 않는 약속으로 행해질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지도를 걸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토 할양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무언의 압박이었다라고 봐도 될까요? 무언의 압박이라는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국가가 전쟁을 어떤 양국이 전쟁을 했고 그다음에 그걸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할 경우에는 이제 그 현재의 전선이 새로운 국경선이 된다는 것은 사실 어떤 국제사회의 룰 같은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젤렌스키 대통령도 종전을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영토 할양이 불가피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토의하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다가 우크라이나 지도를 걸어두고 이제 설명을 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사실 뭐 영토 할양 같은 문제를 직접 서로가 보고 쉽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지도를 갖다 놓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백악관에서 이 지도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저는 우크라이나 쪽에서 지도를 준비해 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쉽게 영토 문제에 관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쉽게 소통이 가능할 테니까요. 네. 이 영토 할양 문제는 젤렌스키는 일단 푸틴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크라이나, 유럽은 영토 할양은 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간격을 좁히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간격이 쉽진 않죠. 이거는 뭐 영토 할양 문제는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과 더불어 가장 핵심적인 이 러우 전쟁 종전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만 하지만 뭐 결국은 과거의 많은 전쟁들이 그렇게 해서 새로운 영토 획정에 합의해서 종전을 이룬 것처럼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닌 거고요. 결국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주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국내적으로 영토 할양을 우크라이나 국민이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을 위해서 이제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토 획정은 이 푸틴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그대로 그러니까 영토 획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쪽에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전달하고 그걸 해서 또 이렇게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듯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단판 회담도 조만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이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데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에서 우리나라가 패싱을 당한 채로 이게 이루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어떠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런 우리나라가 패싱될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의 입장을 굉장히 강하게 지지해 준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이게 우리 한반도에서도 강대국 간의 어떤 합의가 우리 머리 위로 이룰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다음 주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관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우려가 어떤 것인지를
트럼프 대통령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한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않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어떤 합의, 모종의 딜 또는 미국과 북한 간의 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세기의 담판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사님.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 시리즈를 겨냥한 LG의 과감한 선택은 일단은 적중했습니다. 새로 데려온 톨 허스트가 2경기째 무실점 투구를 펼치며 2승을 따냈고 롯데는 9연패를 당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톨 허스트의 공은 1회부터 힘이 넘쳤습니다. 시속 150km를 웃도는 속구에 다양한 변화구로 롯데 방망이를 속였습니다. 6회까지 안타 5개를 맞았지만 데뷔전에 이어 2경기에서 13이닝째 무실점. 삼진 6개 가운데 4개는 타자 앞에서 툭 떨어지는 포크볼로 잡아냈습니다. 역시 두 번째 경기에 나선 롯데 벨라스케즈도 3회까지 호투했지만 4회 5지판에 2루타를 맞고 선취점을 내줬고 5회에도 문성주에게 2타점 적시타를 허용했습니다. LG는 8회 김현수가 승리를 확인하는 투런프를 날려 5대2로 승리하고 2위 한화의 승차를 3경기를 벌리며 롯데를 9연패에 빠뜨렸습니다. Yeah, I think the biggest thing is just being able to stay on the attack and throw strikes and let them hit the ball and make some good pitches. So I thought I did a good job of that tonight. 가을 야구 싸움에 돌풍의 핵으로 떠오르기는 두산은 한화 와이스까지 넘고 5경기 연속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4대1로 뒤진 7회 정수빈의 2타점 3루타로 동점을 만들었고 김인태의 내야 땅볼때 정수빈까지 홈을 밟았습니다. 한화는 8회 말 밀어내기 볼넷으로 가까스로 동점을 만들었지만 두산은 9회 초 이유찬의 볼넷과 도루에 이어 보내기 번트와 내야 땅볼 등 안타 없이 결승점을 뽑아냈습니다. KT는 9회 말 허경민이 끝내기 안타를 쳐내며 SSG를 5대4로 꺾고 SSG를 반경기 차로 추격했습니다. 삼성은 8이닝 2실점한 선발 후라도와 3타점 올린 유지혁의 활약을 앞세워 NC를 6대2로 물리쳤고 기아는 최용우와 나성범, 위즈덤과 한준수가 홈런을 때려내며 키움을 누르고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축구 대구 공격수 세징야의 골이 7월 K리그에서 가장 인상적인 골로 선정됐습니다. 세징야는 지난달 18일 김천과의 경기에서 전반 18분 중원에서 공을 몰고 가다 기습적으로 오른발 슛을 날려 골대 오른쪽 구석에 꽂히는 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에 이은 시즌 2번째 수상인데요. 이번 7월의 골 후보에는 울산과의 경기에서 발리슛을 날린 서울의 린가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수요일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수요일인 오늘도 무더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도, 체감 온도는 30도에 육박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체감 35도 안팎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지치기 쉬운 만큼 틈틈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온열 질환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와 함께 소나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 일부 지역에 시간당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지나고 있고요. 그 밖에 중북부 곳곳으로도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곳곳에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은 29.3도로 초열대야에 버금가는 수준이고요. 그 밖의 지역은 서울이 27도, 대전은 25.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열기는 고스란히 한낮 찜통더위로 이어집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31도, 대구 34도, 광주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에만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고 내륙 곳곳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밤낮 없이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외출 시 이 두 가지 상황에 모두 대비한 우산 겸 양산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